올해가 만약에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내년에는 포스코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성장통인 것 같아요, 지금 일종의. 그래서 굉장히 과도기적인 모습을 겪는 거지만 전기차 성장세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명확한 그림이잖아요. 2차 전지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내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의 재고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 가격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본업은 전업투자자입니다. 뭐 투자 전문가 이런 거 아니고, 저도 같이 구독자분들랑 투자 아이디어 공유하고 투자 관련돼서 같이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제 수입의 주된 그거는 전업 매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제 유튜브 채널을 도와주는 회사가 생겨서 유튜브 채널 관련돼서 도와주는 회사랑 협업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유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되면 한시적으로 금지되면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않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대략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1조 정도를 샀고요. 코스피에서는 대략 3조 5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반면에 또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또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손절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는 상당히 큰 그 수량으로 1조 이상의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2차 전지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2차 전지에 대한 이 높은 순매수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은 저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양호한 상황인데 결론은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려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 약간 비트코인 쪽에 좀 쏠려 있지 않나. 근데 비트코인이 예전 같았으면은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같이 가는 장세의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상당히 비트코인이 높은 강세를 보이면서 철저하게 좀 주식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좀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주식이랑 많이 견줘서 비교되는 게 이제 채권이라는 상품인데 채권도 생각보다는 좀 여유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제 전업투자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매를 합니다. 근데 매일 매매를 할 때 2달 전보다 아니면 3달 전보다 매매할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확실히 좀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2차 전지는 열심히 팔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은 반도체에 엄청나게 치중돼서 3조 지금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11월 달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조 산 건데 코스피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역시나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사고 있어서 코스닥에서는 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인프라 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뭐 일부 화학 업종을 산다든지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 파는 건 맞고요. 2차 전지 외에 다른 업종에서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상당히 주가가 회복이 전혀 못 되고 있죠.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24% 빠졌고 코스닥이 21% 빠졌는데 2차 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48개 업체는 고점 대비 여전히 평균 50% 딱 빠졌습니다. 근데 50% 빠지면은 사실 주가는 100% 수익이 나야지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먼 길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서 모든 업종이 다 빠진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동화기업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전해액 쪽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2달 동안 38%의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최근 20% 가까이 20%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전해액이 확실히 IRA 관련된 세부 규정, FEOC 관련된 세부 규정에 이 전해액이 좀 수혜주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타 소재 부품 쪽에
알루미늄 알박의 사마 알미늄과 DI 동일이 최고점 대비로는 20%대밖에 안 빠지면서 사마 알미늄과 DI 동일은 IRA 수혜랑 무관하게 꾸준히 계속 최근 3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양극재 5대 천왕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LNF,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00% 넘는 수익률에서 500%딱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500%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밸류에이션 논란은 나오고 있지만 에코프로 관련된 자회사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 개선세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실적 개선세가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그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숫자를 더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시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그룹의 포스코홀딩스는 당장 이제 올해 11월 달부터 상업 생산이 들어갔죠. 수산화 리튬 관련된 상업 생산이 들어갔는데 그거 관련돼서 아마 빠르면 내년 말 24년 말에 매출이 반영이 될 건데 그 반영된 매출이 실제 지금 네이버 금융의 컨센서스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될 경우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리튬 매출 반영이 안 된다고 가정해도 내년과 내후년에는 대략 평균적으로 보니까 포스코의 연간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 하락 관련돼서 요 첫 번째 표 띄워주실 건데요. 수산화 리튬 평균 가격이 업계에 따르면 1분기에 75kg당 75달러, 2분기에는 kg당 45달러, 3분기에 35달러까지 빠졌거든요. kg당 35달러면 톤으로 치면 35,000불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수산화 리튬 가격이 5만 불 기준으로 많이 잡으시는데 35,000불이니까 1분기에 비해서는 뭐 반토막도 더 났고요. 그러니까 대략 60% 이상 빠졌고 보통 예상하는 수산화 리튬의 적정가인 5만 불보다는 한 대략 20-30% 빠진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산화 리튬 가격 관련돼서 2차전지 업체들의 밸류체인에 가장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계속 언제까지 빠질 거냐 그건 뭐 사실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리튬 가격의 생산 원가가 대략 15불에서 2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15불에서 20불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 가격이나 탄산 리튬의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에서 20%가 빠질 경우에는 탄산 리튬 기준으로 생산 원가 수준에 도달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15에서 20% 이상 리튬이 빠지게 되면 리튬 업체는 역마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리튬 업체들은 역마진 날 경우에는 생산을 급격하게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기준으로 14만 위안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리튬 생산 업체들의 생산 캐시 코스트, 생산 원가 비용이 약 10만 위안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서 진짜 더 많이 빠져야 최대 하락폭을 20% 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리튬 생산업체 1등인 엘바말이 24년 1분기까지는 조금 다소 이익 관련돼서 부진할 수 있다. 이익 관련돼서 소강 국면일 수는 있지만 24년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 관련돼서 정상화될 거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1등 리튬 업체인 엘바말이 이 리튬 관련돼서 가격적인 부분, 수익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 리튬 관련된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리튬 가격 업체들이 왜냐하면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리튬을 아무 업체나 다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튬을 생산을 조절하는 엘버말이나 SQM이나 뭐 중국의 틴치 리튬이나 이렇게 글로벌 상위 업체들이 리튬의 가격을 가지고 이제 공급량을 극도로 조절하면 조금만 리튬에 대한 수요 반등세가 나오면 리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생산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튬의 재고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 가격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리튬 재고가 그럼 지금 줄어들고 있냐?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재 업체들도 큰 폭의 마진 손상을 감안하면서 악성 재고를 떨고 있고요. 그래서 리튬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이익 구조가 정상화되냐, 내년 2분기가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전에 항상 이 가격, 원자재 가격이라는 건 원래 변동성이 있는 거지만 원자재 가격도 주가와 마찬가지로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까지 계속 리튬 가격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산 원가 기준으로 리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악성 재고를 빨리 떨어내고 리튬 가격을 정상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실제 리튬 가격에 반영되는 거는 2분기에 이익 정상화 된다고 업계에서는 밝혔지만 조금 더 빠르게 내년 1분기 말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양극재 업체는 리튬 가격에 가공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 가공 마진으로 양극재 업체가 이익률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빠지면 양극재 판가도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공 마진을 조금밖에 못 붙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 빠진 것만큼 판가에 반영을 해야 돼서 리튬 가격 빠지면 사실은 실제 양극재를 파는 판매 제품가를 비싸게 못 받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리튬 가격이 조금 올라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양극재 판가를 훨씬 더 비싸게 받아서 최근에 악성 재고 때문에 비싸게 못 팔았던 싼 재고들을 상당히 빨리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튬 관련돼서는 2차전지 밸류 체인 중에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높은 마진을 자랑합니다.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리튬에 대한 그 마진은 예를 들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탄산 리튬을 미국에서 싸게 들어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마진도 대략 25%에서 30% 이상의 마진을 받는데 포스코 같이 아르헨티나 여모 리튬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 품질의 리튬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80% 정도가 되고요. 호주에서 광석 리튬으로 가져오는 마진 같은 경우는 대략 50% 마진이 되기 때문에 리튬 업체들이 굉장히 이 높은 마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뛰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심지어 석유를 생산하는 업체인 엑슨모빌도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에 뛰어들 정도로 높은 마진을 예상하고 있고, 리튬에 뛰어든다는 거는 굉장히 리튬 생산하고 가공하는 거에 대한 보증, 어떻게 보면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필요한 적정 그 기간이란 게 최소 7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7년 이상 걸리지만 7년 이상 그 시간을 극복하고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완전 후발업체에서 엄청나게 높은 자본력을 투입해서 7년이란 기간을 이익을 못 내고 버텨서 7년 돼서 이제 대략 7년에서 8년 정도 버텨서 리튬 업체로 되면 그때부터는 50% 80%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엑소모빌 같은 데도 완전히 후발업체거나 리튬을 전문 개발하는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리튬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 높은 마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생각보다 리튬을 가공하는 업체는 많지만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종의 독점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사 측면에서는 친환경 인프라, 친환경 미래 소재, 친환경 철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친환경 관련된 소재 중에 대표적인 2차 전지만 매출 62조까지 세운다고 밝혔거든요. 2030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게 구체화되는 게 당장 올해 11월 달부터 광양에서 수산화 리튬 상업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 2030년까지는 연간 42만 3천 톤이고요. 42만 3천 톤이면 전체 전기차 시장의 대략 한 13에서 15%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리튬을 생산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켈입니다. 니켈, 고순도 니켈을 24만 톤 생산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양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100만 톤, 포스코 퓨처엠의 자회사죠.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음극재를 37만 톤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관련돼서 리튬과 니켈과 양극재, 음극재 외에 기타 차세대 소재의 9,400톤의 생산 능력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단결정 양극재를 광양 공장에서 3월 달에 상업 생산을 시작했는데, 광양 공장 외에 포항에 있는 공장도
단결정 양극재를 추가적으로 상업 생산을 빨리 가동을 땡기겠다고 밝힌 측면이 있어서 이 단결정 양극재 관련돼서는 에너지 밀도 측면, 수명 측면, 그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고, 단결정 양극재가 사실은 생산 원가를 대략 6에서 11%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단결정 양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빠르게 상용화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매출 기준으로 3분기에 4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포스코 공장까지 크게 확대하고 증설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전체적으로 치면 2030년까지 매출 62조를 보고 있고, 62조 중에 리튬 관련된 매출이 대략 한 13조에서 15조, 나머지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기타 친환경 소재 쪽에서 한 27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된 타이틀 단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 사실은 올해가 만약에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내년에는 포스코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주가 흐름 보니까 확실히 이 FEOC 관련돼서 2024년도에 당장 적용되는 부품 관련된 게 이제 전액하고 분리막이기 때문에 전액 분리막이 아마 당장 내년 3반기까지는 크게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업체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왜냐면 전액은요, 재고를 쌓을 수가 없어요. 일단 3개월 이상 되면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악성 재고를 쌓아놓기가 어려운 구조고요. 전액은 운반할 때 특수 용기에 보관해야 되는데 특수 용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액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로컬라이제이션 하려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 현지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이미 엔캠이라는 회사는 압도적으로 공장을 갖고 있고요. 솔브레인도 해외 공장을 갖고 있고, 덕산 테코피아나 동아기업이 미국에 지금 굉장히 공장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현지화가 잘 돼 있는 전액 업체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거다. 근데 압도적으로 원래 엔캠이 생산 캐파로는 1등인데 최대 주주의 오버행 이슈가 있었고, 그 부분도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고요. 원래 2등인 동아기업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2025년까지 전액 생산 능력을 연간 15만 톤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벌써 미국 테네시주에 연 8만 6천 톤의 전액 공장 증설을 결정을 했고요. 심지어 4등 업체죠. 덕산 테코피아의 덕산 일렉트라라는 자회사 또한 테네시주의 전액 공장을 2025년까지 6만 톤을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액도 철저하게 IRA 법안에 따라서 중국 전액 업체를 배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시간에 포드하고 CATL 공장 지었어요. 포드가 심지어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공장도 CATL 공장인데 미국에서 지었고, 포드가 지분도 100%인데 그러면 IRA 수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CATL이 미국에 공장 지었고 포드의 100% 지배 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을 중국산을 쓰면 무조건 그 보조금에서 당장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 미국에 지금 진출한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엔캠, 덕산 테코피아 같은 전액 회사가 수혜를 당장 2024년 당장 내년부터 받을 것 같고요. 캐펙스로는 무조건 엔캠이 1등이지만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포함된 동아기업이나 솔브레인 홀딩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2차전지 매출이지만 동아기업은 원래 모회사가 동아마루라는 건자재 쪽이라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주목받는 거는 워낙 반도체 업황도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2차전지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내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전지란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덕산 테코피아 역시도 2차전지란 모멘텀도 갖고 있으면서 덕산그룹이 갖고 있는 IT나 이 디스플레이 쪽이 내년에 좀 업황이 회복될 거라는 이 양쪽 캐시카우가 한쪽에 2차전지에 치우치 않고 두 가지 업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동아기업의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의 캐펙스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기업이 더 전액 관련돼서 월등히 좋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개의 기업이
다 지금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역시나 전액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성을 띠고 있고 전액이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 둔화 우려가 그쵸 굉장히 한 거의 여름 8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지금 4개월 넘게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한 대략 한 1,300, 한 50만 대에서 1,400만 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성장률로 치면 당연히 30%가 넘습니다. 30한 7, 8% 거의 4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요. 내년 많이 줄 거라고 하죠. 그래서 연간 전망치가 조정되고 있긴 한데 그것 또한 뭐 EV 볼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SN 리서치라든지 BNEF라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이쪽마다 다 추정치가 다른데요. 대략 24년 전기차 출하량 정말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해도 그래도 30% 정도 성장 예상합니다. 그래서 대략 1,800만 대에서 많이 보는 데는 한 1,900만 대 정도까지 예상하고요. 그러면 배터리는 어느 정도냐? 배터리는 이거보다 더 성장률이 좀 더 크죠. 근데 추정치 대비 뭐 엄청나게 빠졌다고 하는데 가장 그 보수적으로 추정치 잡은 데서 빠진 거가 기준으로 보면 연초에 한 거보다 한 5% 정도 빠지는 수준입니다. 그럼 그게 얼마냐? 1,061기가와트십니다. 그래서 요 수치 대략 전기차 출하량은 한 1,850만 대, 배터리의 출하량은 한 1,061기가와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차를 사는 즉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 구매 시 바로 지급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할부 원금이랑 이자를 낮추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보조금 바로 받으면 10% 가격 인상하는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보조금 받자마자 자동차 구매하는 수요가 작년에 대기 수요 내년에 어차피 1월 달에 보조금 받을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싫어서 아니면 전기차가 메리트가 없어서 안 산 게 아니고 당장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연된 수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상반기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시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태리도 결국 1대1로 그 프로젝트에 포함된 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데 탈퇴했죠. 얼마나 중국이 정말 얍실하게 독일한테 독일 자동차 기술만 쏙 빼먹고 독일에서는 기술 이전은 다 해주고 자동차 판매는 유럽에서는 중국차 20% 넘게 가격 덤핑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싸게 팔아가지고 그 알맹이 쏙 다 빼먹고 실제 독일 차는 중국에서 안 팔린 거죠.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중국이라고 하면 지금 치를 떠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EU 집행위원장이 9월 말에 중국 관련돼서 이거 거의 반덤핑 수준의 가격 다운 이거 다 자동차 전수조사해라 중국산 자동차. 그래서 중국 자동차에 관세를 매겨야 된다. 관세는 최소 15%에서 20% 밝혔는데 그거 일시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유럽에서 중국 그 과잉 보조금 조사 결과가 지속되면 당연히 유럽에서 자국 자동차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대표적인 폭스바겐, BMW, 아우디, 그다음에 뭐 볼보,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룹이 유럽 완성차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중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당연히 국내 기업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유럽에서 여전히 67%에서 대략 70% 가까이 국내 배터리 업체가 그 유럽 완성차들의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기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원래 스타트 포인트가 28년 정도 붙었는데 그게 2030년으로 2년 딜레이 된 겁니다.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내연기관 전부 판매 금지라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2035년까지는 완성차 업체들이 휘발유차 생산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의 성장통인 것 같아요. 지금 일종의. 그래서 굉장히 과도기적인 모습을 겪는 거지만 전기차 성장세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전기차 성장하는데 앞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성장통이 고비가 될 것 같은. 특히 내년이 좀 고비라 봐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일부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을 연기한 부분이 있고요. 북미에서는 배터리 3사의 2026년 말 기준으로 600GW입니다. 600GW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6년까지 배터리 셀 3사의 600GW라는 생산 캐파에 대한 생산 거점, 최대 거점이라는 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건 여전히 굳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부 하이브리드 차종이 약간 반짝하니까 하이브리드 차종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과도기적인 모습이라 보고 있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면 글로벌 탑급이 도요타랑 혼다인데, 도요타, 혼다는 약간의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요타가 우리 전기차에 72조 투자하겠다고 스타트를 끊었고, 도요타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혼다기 때문에 혼다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를 맹추격하기 위해서 전기차 쪽에 다시 생산 캐파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그걸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주목받는 거 가지고 뭔가 대세가 바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기차 두 가지인데요. 이제 보조금의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의 매력적인 모델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노르웨이가 지금 2023년 지금 12월 기준으로 거의 95%인데, 보조금을 노르웨이도 축소시켰을 때 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 성장통을 겪고, 그 보조금 축소된 게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2018년부터 한 1년, 2017년, 18년 그때 잠깐 부진하고 4년 동안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축소 관련된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보조금 축소된 부분을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벌크업을 한 부분이 있고, 유럽의 상당 부분의 배터리 업체라든지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 측면에서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유럽이 북미 못지않게 친환경에 진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자국의 배터리 관련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줄였지만 보조금을 어떤 다른 형태로 보존해주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는 영국이 22% 돌아오는 24년부터는 22%는 무조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해라. 그리고 그거를 25년, 26년 계속 단계적으로 올리라고 분명히 정부에서 밝힌 측면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일종의 강제성을 띈다고 보고 있고요. 영국이 스타트를 끊으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쪽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하는 문제가 상당히 쉽진 않을 거다. 그 부분 인정하고, 그 부분이 아주 전기차의 수요를 둔화시키는 큰 원인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전기세가 비싼 부분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유럽이나 북미는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등하게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에서 전기차를 소비자한테 개인적으로 강제할 경우에 소비자는 전기차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반박하는 논리는 친환경이 되면 전기세 많이 싸지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맞긴 한데,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 커지는 것만큼 풍력과 태양광이 그렇게 급격하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보는 게, 풍력과 태양광이 커지지 않더라도 지금 친환경이란 탈탄소 틀에 다행히 원전을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굉장히 원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을 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모자란 부분 원전에서 상당 부분 전력을 벌크업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영국이나 프랑스가 원전 강국인데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벌크업한다? 그럼 전기세를 상당 부분 다운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조금을 줄인다. 어찌됐건 간에 아까 노르웨이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줄여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완성차 업체들의 자생력으로 커져야 되는데, 최근에 아주 재미난 건 북미를 기준으로 배터리 가격에, 왜 우리 친환경 에너지하고 옛날 석탄 화력 에너지하고 어느 게 더 생산 원가 비용이 싼지
그리디 페리티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석탄 화력이 더 매력적이다, 뭐 친환경 산업이 매력적이다, 그걸 많이 비교를 했는데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 대 휘발유차를 비교를 한 거죠. 그게 미국 기준으로 48,000불이 석유화학차,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대략 48,000불,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가격이 엄청 다운돼서 5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15%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5만 불의 미국 전기차 평균 가격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뭐 예를 들어 1불당 135kW시다 하면 그게 당장 내년에 전기차의 가장 40%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 자체가 내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135에서 예를 들어 내년에 115에서 뭐 120까지만 떨어져도 이 5만 불짜리가 4만 8천 불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 보조금을 떠나서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으로 휘발유차랑 붙어볼 만한 거죠. 그런데 전기차가 휘발유차랑 가격이 똑같아지는데 휘발유차는 너무나 매력적인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 옛날에 7년 된, 8년 된 테슬라 모델 3, 모델 Y가 아직도 잘 팔리잖아요. 근데 아주 매력적인 신차 전기차가 쏟아져 나온다? 그게 1년 늦어졌지만 예를 들어 올해 23년이 GM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 캐파도 확산하고 LG 엔솔이랑 계약도 맺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랑 계약도 맺어서 올해 막 GM에 해라고 했다면 내년에 스텔란티스예요. 왜냐면 스텔란티스는 오히려 내년에 신차를 10개 이상 하겠다고 했거든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다 캐파를 줄이고 연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차종마다 다 틀린다. 심지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오히려 2026년까지 2만 대 생산 캐파 유지하겠다고 했고 내년에 조지아 공장 포함해서 북미에서 캐파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틈새를 노리는 완성차 업체가 생각보다 많을 거고,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48,000불 때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전기차 자체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 생기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 그 GM에서 이제 연기되긴 했지만 에코눅스라는 회, 그거는 4천만 원대 미만의 차, 3천만 원 중후반대 차인데 한 번 충전하면 480km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더 이제 유럽이나 북미 쪽 수요를 조사해봐야겠지만 성장은 계속된다. 근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고 성장률이 다소 둔화됐지만 그 성장률이 둔화된 거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정부에서 강제하는 측면, 그리고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오면 소비자의 선택을 더 강제하는 그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체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일단은 뭐 국내는 상당히 현대기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유럽이나 북미는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각축장이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가 계속 쏟아지는데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서 전기차의 원가를 떨어뜨린다? 지금 완성차 업체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더 싸게 내년 기다렸다 사면 사실 완성차 업체는 크게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 엄살 부려요. 예를 들어 SK온이 납품하는 그 포드의 픽업 트럭이 있거든요. F150 라이트닝. 심지어 얘네는 뭐 생산 중단을 일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11월 달 데이터 보니까 전년 대비 말고요, 전월 대비가 굉장히 성장하기에, 매월 성장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연간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월 대비 20% 성장했어요. 월로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팔았거든요. 월에 20% 성장했고 4,400대 팔았어요. 포드의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제일 수요도나 우려를 예상했던 포드의 픽업 트럭조차 그 정도 팔았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가격이, 배터리 원가가 절감돼서 전기차 가격이 싸지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거. 또 그것도 있어요. 테슬라가 하도 가격 갖고 장난질을 쳐놔가지고 우리 왜 자동차 팔면 자동차가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팔 때 중고차 가격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테슬라가 가격으로 장난질 쳐놨기 때문에 이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고차를 팔 때 오히려 작년에 손해였던 거예요. 왜냐면 시가로 가격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동차, 전기차 수요가 조금 회복된다는 신호가 보여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일부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이 정상화되면 나중에 전기차
중고차 시세 가격도 저는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의 중고차 시세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테슬라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꺾인다, 이거는 너무나 조금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과 북미의 소비자의 수요를 강제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조금이 컸었는데, 보조금을 뛰어넘을 만한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으로 전기차 자체로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전기차 자체의 코스트를 떨어뜨리고 전기차 자체가 매력적인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전기차가 신차도 많아지고 전기차의 가격도 싸지고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가격이 동일해지며, 거기다가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 전기차의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는 측면을 예를 들어 원전이라든지 다른 친환경으로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명확한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소비자가 나 전기차 안 탈 거야 한다 쳐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먼 미래긴 하지만 2028년부터 전기차를 생산은 아예 안 하면 그 큰 땅덩어리의 북미나 유럽에서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하는 문제가 시기는 늦춰질지언정 소비자의 선택을 필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200% 넘게 상승했어요. 가장 핵심은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가 26,000원이거든요. 그 공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고요. 그때 또 장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아서 26,000원이면 공모가 최하단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두 번째는 유통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유통비율이 18.7%? 20% 미만인 게 상당히 많지 않거든요. 유통비율도 굉장히 적었고,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될 때 2차전지가 상당히 부진의 골로 계속 깊어지면서 2차전지를 대체할 뭔가 새로운 주도주를 막 찾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여러 가지 삼박자가 다 맞았고, 이 로봇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산업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반도체가 잘 되든 2차전지가 잘 되든 큰 산업 틀 있잖아요. 큰 틀, 반도체, 2차전지, 각종 뭐 조선, 뭐 화학, 모든 생산이나 제조가 필요한 공장에는 결국은 핵심은 인건비거든요. 엄청나게 큰 비용 중에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지 싸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인건비 관련돼서 사람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죠. 뭐 야근을 시키면 그게 뭔가 또 문제. 그리고 특히나 요새 한창 일해야 될 2030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생산이나 제조 인력으로 많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도 신성장 육성 6대 산업 중에 하나 늘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아주 큰 산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로봇은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산업이 커지면,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 뭐 화학 산업이 커지면, 아니면 뭐 다른 여타 제조업이 커지면, 조선업이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로봇이 이미 너무 실생활에 너무 많이 침투했는데 그 실생활에 침투한 것 자체가 전기차도 똑같거든요. 전기차도 시장 침투율이 6%, 8%밖에 안 되니까 계속 폭풍 성장하는 것처럼 로봇 자체도 실제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로 우리 삶 속에 침투한 거가 6% 정도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침투율이 초기 단계인데 전방 산업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큰 데다가 정부에서도 육성하니까 이런 게 다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나 품질이나 실제 글로벌로 납품한 이력이나 아니면 뭐 실제 숫자, 매출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가 사실 대표적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월등히 좋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협동 로봇의 세계 순위 기준으로 꾸준히 계속 올라와서 올해 기준으로는 4위고요. 내년부터는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게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13종의 로봇을 출시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 이제 17개의 로봇을 출시하고 있고, 협동 로봇 관련돼서 아주 다양한 스타트업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죠. 뭐 서울 로보틱스 같은 회사도 있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근데 스타트업이 못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애프터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회사도 해외 법인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미 작년에 텍사스에 미국 법인이 있었고, 올해는 독일, 유럽 법인, 그다음에 중남미, 동남아시아, 그래서 약 100여 개 넘는 해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정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정부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을 밀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육성 산업이 급격하게 확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도 관련된 생산 캐파가 수원에 공장이 있거든요. 자동화 셀이라고 하죠. 이게 자동화 셀이 연간 2,000대 규모에서 당장 내년에 4,000대까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2차 전지 생산 캐파 늘어나는 게 매출에 대한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로봇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신규 수원 공장 이 자동화 셀 설비 9대로 연간 4,000대 생산한다. 그러면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로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670억 정도 매출해서 내년에 한 1,200억대, 딱 거의 2배 늘어나죠. 25년도에 2,650억대.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에 모두 지금 추정은 그래요. 매출이 그냥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고, 유일한 약점이 내년까지도 적자잖아. 내년에 한 40억 적자라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에 따르면 그것도 아마 상당 부분 수정이 돼서 아마 내년에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최근에 11월 달부터 뭐 나만 주식이다 이 컨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주가가 좋은데,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핵심은 로봇의 실외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겁니다. 원래 실내 이동 로봇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가지고 단독으로 보도 통행이 금지돼 있고요. 사람이 동행해서 하게끔 했는데, 그걸 개정해서 로봇이 알아서 물류도 배송하고 순찰도 하고 로봇이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다양하게 실외 이동을 통해서 로봇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죠. 배달, 순찰, 안내, 청소, 방역 이렇게 하게끔 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연내 12월 14일 기준으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 1.0까지 연계돼서 정부 정책이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폭풍 성장의 기준, 일단 전체 산업이 파이가 커야 되고요. 성장률도 높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전 세계 로봇 시장 중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한 5조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도 연평균 20% 넘게 성장해서 2025년 기준으로는 한 127억 달러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대략 2017년까지 연간 한 35%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게 보는 이 의료용 로봇 중에 수술용 로봇도 연평균 최소 25%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이 가장 성장률이 큰데,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36%씩 성장해서 2030년에 대략 한 250조 정도 시장이다.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2030년으로 서비스 로봇, 제조 로봇, 뭐 의료용 로봇 다 합치면 500조 넘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일단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간 성장률 말씀드렸죠. 협동 로봇이 대략 35%, 서비스 로봇이 대략 36%, 의료용 수술 로봇이 대략 25%.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도 대략 20%가 넘는 상당히 좋은 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재미난 거는 로봇이나 AI 같은 회사들은 저는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겁난 측면이 있죠.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돈을 못 버니까 기업의 가치는 뭐죠? 이윤 추구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제 투자 원칙과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로봇이나 AI를 투자하는 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 말고 기관 투자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 로봇 회사들, AI 회사들 적자인 건 알겠어. 근데 AI나 로봇 관련된 회사는 기술을 변화시키는 거지. 기술의 트렌드 변화잖아.
세상을 변화시키잖아. 그래서 사실은 숫자보다는 히스토리나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심지어 가장 큰 두산 로보틱스도 당장 내년에 흑자 전환하잖아. 근데 내년에 흑자 전환해서 숫자가 찍혀서 투자하는 건 그땐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밑단의 로봇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최근에 강하게 좋은 주가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2차 전지나 다른 가치주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성장주라는 거는 성장이 가진 강력한 히스토리가 넘버스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나. 저도 이제 사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합리적으로 오케이한 이유가 성장주가 숫자가 찍히는 순간 가치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주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장주가 숫자가 찍히기 전에 계속 스토리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서 로봇주는 지금 적자는 나지만 워낙 성장에 대한 히스토리나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로봇 관련된 산업이 정부의 2차 전지 못지않게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것만큼 강력한 모멘텀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은 계속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회사들 많이 보실 텐데 생각보다 그런 회사들에 가려져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회사가 저는 이제 의료 로봇 쪽에 큐렉소라는 회사를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의료용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17% 성장하고요.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라는 건 굉장히 고가의 인력이고요. 상당히 높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술 관련돼서 휴먼 에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로봇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은 그 수술자를 각종 기능적으로 정보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는데 문제는 로봇의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죠. 근데 큐렉소라는 로봇이 글로벌 로봇 회사 인투이티브 서지컬, 스트라이커 이런 회사들의 상당히 견줄만한 수준의 로봇을 만들면서 가격은 낮춘 거죠. 소위 말하는 K 로봇도 이 굉장히 좋은 가성비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고요. 수술 로봇 관련돼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각 국가마다 다른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미국은 당연히 FDA 승인이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잘한 게 대표적인 이 회사의 가장 큰 핵심은 큐비스 조인트, 그 다음에 큐비스 스파인. 큐비스 조인트는 이제 정형외과 수술 로봇입니다. 큐비스 스파인 마찬가지고. 근데 이 회사가 미국은 아마 25년도에 승인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을 제외한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이미 다 승인을 받았고 일본에서 승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외에 이란,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의료용 수술 로봇도 끝판왕은 미국과 일본인데 일본에 당연히 진출 이미 했고요. 일본에서 승인도 받았고요. 미국이 이제 유일하게 승인을 못 받은 나라인데 내년 말 정도에는 아마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글로벌적으로 이 인공관절 쪽 임플란트의 아주 글로벌 탑 유통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릴 헬스케어랑 아주 끈끈한 관계예요. 그래서 메릴 헬스케어가 대략 70개국에 이 큐렉소의 로봇을 판매하려고 지금 그게 다 아주 끈끈한 계약이 돼 있고 이미 메릴 라이프입니다. 죄송합니다. 메릴 헬스케어가 아니고 메릴 라이프 통해서 인도에 30개국의 추가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이게 아마 내년에는 거의 40개국에서 50개국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메릴 라이프를 통해서 글로벌로 로봇을 대략 연간 한 100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벌써 85대 가까이 벌써 팔았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된 매출이 찍히는 게 작년에 220억, 올해 350억, 50% 넘게 매출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적자인데 이 회사는 이미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숫자가 가장 저는 좀 상당히 차별화되게 찍히고 있다. 대략 올해 770억의 영업이익 58억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100억대 이상 영업이익 예상하고 25년도에는 200억대 정도 영업이익 예상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50%씩 성장하고 매출도 50%씩 성장하고 그래서 올해는 350억 로봇에서 매출 나오고 내년에 한 500억, 내후년에 한 650억에서 700억. 근데 이익은
올해 한 58억, 내년에 100억, 내후년에 뭐 200억 이렇게 이익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큐렉소는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에 비해서 너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 뭐 7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는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하는 탑5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너무 조금 덜 알려져 있다. 좋은 회사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재미나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네, 한국 야쿠르트가 원래 현대중공업의 로봇 사업부로 인수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한국 야쿠르트도 이 로봇 관련된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육성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로봇도 미용 의료기기처럼 소모품 매출이 발생합니다. 로봇은 이제 커터랑 드랩이라는 소모품이 있는데요. 이미 국내는 초대형 병원까지 다 로봇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 내년부터 이 드랩과 커터란 소모품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해외는 아까 말씀드린 대략 뭐 인도, 사우디, 뭐 멕시코, 브라질 뭐 다양한 나라에 지금 해외 글로벌로 진출한 그 원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해외에서 또 로봇을 까는 순간 소모품 매출, 드랩과 커터의 소모품 매출이 또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알짜 성장주인데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중에 하나고 이 회사의 또 뭐 강력한 기술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경쟁사는 다른 인공관절 임플란트랑 호환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큐렉소의 이 큐비스 조인트나 큐비스 스파인은 다른 인공관절 제품이랑 호환이 가능하대. 저는 그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인공관절 임플란트 업체랑 호환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인공관절 임플란트 업체랑 굉장히 협업해서 협업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큐렉소는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시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보다 작지만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성장할 수 있는 숫자도 계속 체크해봐야 되고 계속 눈여겨봐야 될 전도 유망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래 위험 자산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어떤 연도 못지않게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상당 부분 실망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가는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될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그렇다고 주가 빠진다고 또 너무 또 실망해서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 자유 또는 경제 독립을 가져다둘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단 제발 유튜브만 듣고 너무 쉽게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유튜브로 종목 보기 전에 내가 이 회사에 어느 정도 가격대는 뭐 매수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가격대는 손절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가격대는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본인만의 그 매매 전략을 기본적으로 먼저 짜시고 그 다음에 기업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매매 전략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많이 알고 싶으시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강의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2차전지 또 좋은 내용이랑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을 가지고 꼭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